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그리스발 악재 그리고 유가 하락 또 추가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글로벌 증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유가가 또다시 크게 내렸습니다. 50달러 아래로 내려간 거는 몇 년 만인 거예요? 네, 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5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여전히 공급 우위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지표들을 더욱더 보고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호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요. 공급 쪽 요인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 다 좋은 얘기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가 하락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좀 더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표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빅스의 일봉인데요. 빅스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굉장히 완만한 흐름을 보였던 지난 9월의 흐름과는 달리 10월부터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날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레벨 자체가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등락폭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을 시장은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로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 다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것 자체가 리스크다. 우리에게는 부담이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해당 업종들, 특히 유가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핵심은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될 거고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건지 그런 건 다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언제까지 유가 하락을 리스크로 인식할 것인지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리스크로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호재거리, 즉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무엇이 좋아질지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오히려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유전별로 어떻게 이제 비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발 비용을 보시면 지금 중동에서 개발하는 비용이 가장 낮고 캐나다의 오일샌드가 가장 높은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 유가가 이제 50달러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50달러의 기준선이 한 여기까지니까 지금 이 위에 놓여있는 이 업체들은 전부 다 망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업체들이 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망하고 구조조정돼서 다시 유가가 수급의 안정을 찾고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급을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니까 조절되기까지의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언제쯤 이 유가의 하락을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계 기업들, 그 한계 국가들이 언제쯤 스스로 무너져서 유가를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요인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느냐. 이 두 가지가 유가를 바라보는 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 유가 하락이 좋아질 것이냐? 속단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붕괴돼서 어차피 지금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붕괴되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더 크게 주고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가가 떨어지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아까 나왔던 미국의 그 대변인의 논리는 제가 좀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비약이 아직까지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거죠. 유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한 번에 이렇게 5%씩 푹 빠져버리면 시장은 여전히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푹푹 떨어져 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 두 가지를 앞으로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이 속도와 심리 안정이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심리 한 끗 차이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기대감이냐 우려감이냐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네. 시장의 또 다른 우려인 그렉시트는 어떻습니까? 22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 회의감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드려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치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는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시리자의 발언을 제가 듣기엔 이렇게 들립니다. 독일 너 빨리 우리에게 돈 공짜로 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로존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스는 그냥 배째고 눕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 돈을 빨리 내놔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돈을 내놓으면 우리 유로존 안 빠져나가고 그냥 잘 있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은 반대로 그렉시트를 용인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돈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정치 논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장에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리자가 여전히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지금 점유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자가 1당 돼봐야 그렉시트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시기보단 이런 정치 논리, 즉 독일이 가져가고 있는 정치 논리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논리가 너무 이제 평행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점을 과연 어디서 찾아낼 것인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조금 분위기가 뭐 좋아져서 이게 이제 그렉시트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오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시장은 이미 이것을 충분히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그렉시트, 러시아 문제, 중동 쪽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요인, 유가 요인도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스 요인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을 리스크로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보수적인 시각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종목들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기계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었는데요. 미국의 기계업종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계업종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유가가 밀렸기 때문에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계업종의 핵심 뭐냐면요. 건설기계가 실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공작기계도 있고 다양한 기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건설기계의 매출과 이익이 전체 실적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빠지면서 플랜트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캐터필라의 지금 일봉인데요. 의미 있는 저점 붕괴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저점 붕괴와 함께 뭐 거래가 폭발하진 않았지만 최근 거래를 싣고 반등을 했다가 단숨에 이렇게 저점을 깨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캐터필러 같은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세적인 하락은 이미 보이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중동이 전체 글로벌 플랜트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를 기반으로 일어선 국가들이 분명히 그 고용을 넓히고 국가를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플랜트 산업 이런 것들을 그동안 엄청나게 지원해 왔고 육성해 왔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산업이 둔화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연동받을 수밖에 없는 플랜트 산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건설 기계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무언가를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주택을 만들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들 경기의 하락 자체는 결국은 여기에 기대왔던 기계업종, 특히 건설 기계업종 전반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업종의 하락세는 뭐 조금 뭐 낙폭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하락이 멈춰질 수는 있겠지만 이들 업종의 가장 문제는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3년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럼 유가 하락과 해외 수주 동향까지 봤는데 국내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 동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의 그 흐름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전방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이준희 앵커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핵심이 그거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수주잔고
아직까지도 중동이 1위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이 1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건설사 수주 잔고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지금처럼 두바이 유가 빠져버리면 앞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향 건설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연동해 갈 수밖에 없는 건설기계 쪽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악성 잔고가 그동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조선, 플랜트, 건설, EPC 쪽 이런 쪽은 당연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설기계 종목군들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동안 충분한 주가 조정을 받았고, 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밥캣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국은 주택시장이 그나마 견디고 있으니까 밥캣이라고 하는 일종의 좀 안전지대는 확보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급락 자체는 제가 보기엔 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엔환율, 그다음에 또 중국 쪽에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인데요. 이 두 가지 부담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악재가 주가에 반영된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씩은 모아나가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등 탄력이 단기적으로 강해질 수 있느냐? 낙폭과대에 따른 리바운딩 외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배제할 종목이고요.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아주 조금씩 사서 모아갈 만한 그런 영역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종목 중에 한 가지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하한가로 마무리 지은 종목은 딱 한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제일모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매집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일모직이 이제 오늘 어떻게 될까? 앞으로만 2, 3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무슨 얘기가 똑같냐면 내일은 누가 사고 내일은 누가 팔까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룡산에 자리 깔고 앉아도 알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제일모직은 워낙 뻔한 원론적인 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투자한다면 어제의 한가가 두렵다. 그러면 당장 주식 팔고 주식시장 떠나야죠. 지금 지배구조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중 조절 정도는 필요하겠죠.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PR 100배가 장난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배구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어제 하한가 갔다고 오늘도 또 하한가 갔다고 울고불고 이 종목 투자 못하겠다, 이 종목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제일모직은 지배구조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이 말씀 외에는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이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었으면 이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오늘 아무래도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튼튼한 전략, 오늘장 선전략에서 이어가시죠.